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하루 앞두고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단식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던 LH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여러 허점이 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새롭게 파악됐습니다. LH가 입주자 모집일을 맞추기 위해 확정되지도 않은 도면으로 공사를 시작했고 감리도 허술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및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 50대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병원 측은 넉 달 동안 유감이라고만 하다가 저희 취재가 시작된 뒤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주광역시 한 식당 앞입니다. 백반 1,000원이라고 적혀있는 간판 밑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고물가 속 1,000원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렇게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긴 글을 올린 겁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 비명계가 찬성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자 직접 호소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회 연설 때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깬 걸 문제 삼으며 내일 표결에 빠지는 의원이 없도록 단속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늘 급박하게 돌아간 국회 상황부터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도 진행합니다.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단식 21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공개적으로 부결표를 호소한 겁니다. 이 대표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황당무계하다며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단식한 것도 종국의 목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바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가 막 끝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성 기자. 네, 의총이 상당히 길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까? 네, 의총은 오후 4시에 시작해 1시간 전인 7시쯤 끝났습니다. 모두 30명이 공개 발언을 했을 정도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한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죄가 없다고 하니 영장 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살아 돌아오는 게 이 당이나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선 부결 주장이 많았는데 당 지도부도 부결이 적절하다며 의원들에게 이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론 채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던 게 석 달 전이죠. 당장 야권에선 스스로 한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석 달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당시 연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검찰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불체포 특권 자체가 회기 중에 성립하는 개념인데 이 비회기 영장을 주장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공개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일부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가결 주장이 나오자 본인이 직접 이 부결 입장을 밝혀서 표결 분위기를 굳히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의원들에게 부결 압박을 계속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정치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규진 기자. 이 대표가 이렇게 직접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게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당내에서는 부결 기류가 더 커진 건 맞습니다. 다만 동시에 비명계 의원들이 물밑 조율에 들어가는 등 일부 이탈 기류도 나타나긴 했습니다. 친명계에서는요,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선택이 더 명확해졌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다만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이 오히려 비명계를 자극해서 가결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부결 쪽으로 이 대표의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었는데 이 대표가 불안감을 나타내면서 의원들을 격동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몇 명이 이탈해서 가결에 표를 던지면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겁니까? 우선 체포동의안 가결에 예상되는 표수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순방 중인 박진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한 재적 국회의원은 295명입니다. 모두 표결에 참석할 경우 148명이 가결을 던져야 통과가 되는데요. 일단 민주당 의원 168명을 제외하고 따져보면 최소 120명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 장관을 뺀 국민의힘 110명과 정의당 6명, 또 여권 성향인 조정훈, 양양자 의원과 무소속 황보승희, 하영재 의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이탈해야 가결표를 던져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최소 28명이요. 지난 2월이었죠. 첫 번째 체포동의안 때도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꽤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걸로 좀 전망이 되나요? 네, 지난 2월에는 기권과 무효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중에서 30표 가까이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는데도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됐는데요. 당시 비명계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가결표를 던졌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비명계 의원 31명이 이름을 걸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결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부결 요청과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어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비명계가 주도로 해서 가결이 되더라도 당내 분열은 피할 수 없다. 큰 내용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바로 지명을 철회하라며 낙마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35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하게 되는 겁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물색하라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예고했습니다. 사법 불신만 확대하는 이균용 후보자를 지금 당장 지명 철회하기 바랍니다. 10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지명 철회 없이 본회의 표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남았으니 상황을 볼 것이라며 후보자에게 엄청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표결 지연을 넘어 부결시킬 경우 다른 후보를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동환 검사의 탄핵소추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하고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LH 인천 검단 아파트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철근을 빼먹은 게 원인이라고 발표가 났었는데 저희가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LH가 입주자 모집 날짜에 맞추려고 확정되지도 않은 도면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감리도 쫓기듯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LH가 지난 5월 검단 신도시 아파트 착공을 신고할 때 인천시에는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자 날인이 없는 미확정 도면입니다. 날인이 들어간 최종 도면은 4개월이 지난 9월 말에야 나왔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불과 사흘 전입니다. 주요 구조 부재인 보나 기둥의 철근 수량 같은 것들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도면이 그려졌고 슬래브들의 상세도 좀 추가가 된. 도면 검토 보고서도 지침엔 착공 후 60일 안에 내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13일 안에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감리 측은 당시 필요한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납품 확인서에는 저희가 어떤 도서들을 받았다 사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구조계산서가 없었습니다. 감리단은 결국 18일 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확정 도면으로 착공을 하고 감리 검토 의견서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LH가 시간이 촉박하자 불합리한 요구를 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18일 만에 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너무 무리한 시간인 것 같고. LH는 최종 도면 검토 보고서는 8월 말에 나왔다며 설계 도면은 착공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할 감리 단계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무너진 구역을 감리한 사람들은 감리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LH는 착공 전부터 공구를 둘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공구별로 담당 감리를 따로 맡기는 책임 감리제를 요구한 겁니다. 1블럭, 2블럭에 대해서 추후 관리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든 걸 좀 쪼개서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109 전체와 209 일부를 한 업체가, 나머지 209는 또 다른 곳이 감리를 맡았습니다. LH 시스템에 등록된 시공 확인서입니다. 감리 담당자 서명란만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만들어 배포한 서류엔 책임자인 감리단장 서명란까지 있습니다. LH가 감리단장 승인 없이 각 공구별 감리 담당자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겁니다. 특히 주차장이 무너진 209 감리인 2명은 시공 경력만 있을 뿐 감리 경력은 아예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공 경력만 갖고 있으면 공사 품질에 대해서는 하기가 조금 힘들죠. LH는 감리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공 확인 업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감리단에 있으며 본인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부실 공사가 일어나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건설사가 헐값에 자격 없는 업체에 일을 맡기는 불법 하도급 문제죠. 국토부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공사장 3곳 중 1곳꼴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뒤늦게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는데 이 소식은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지하주차장 건설 현장입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흙막이판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공사 중 흙이 쏟아지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흙막이판은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가 공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청 건설사로부터 공사장 흙막이판 공사를 따낸 하청업체는 무자격 업체에 작업을 맡겼습니다.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겁니다. 저희 하청업체에서 벌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세부 사항은 잘 모릅니다. 국토부가 석 달간 전국 건설 현장 500여 곳을 점검했는데
35%가 넘는 179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 총 300건이 넘는 불법 사례 가운데 무자격 업체의 불법 시공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이 또 하청을 내리는 불법 재하청도 111건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불법이 끊이지 않는 데엔 걸려도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과태료만 내는 솜방망이 처벌 영향도 크단 지적입니다. 이러자 국토부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형사처벌 그리고 과징금을 상향을 하겠습니다. 의심 현장은 바로 현장 조사가 들어간다. 이러한 현장의 업무 집행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한국군의 정신을 파괴시킵니다. 그게 공관병 갑질, 사이버사 댓글, 계엄령 모의 날조 이런 겁니다. 하지만 언급한 사건들은 당시 수사 중이었고 일부는 이후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로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 형법이 금지한 정치 관여를 어긴 게 인정돼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또 같은 해 9월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붉은 도적 문재인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붉은 도둑들을 쓸어버리고 자유통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신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나 악마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극우 언론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완용에 대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신원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각종 막말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때문이라며 새만금 잼버리 대회 현장을 찾았는데 주식 백지 신탁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는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인터넷 언론사 주식을 신우이 등에게 넘겼다가 다시 사들였는데 현재 가치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오늘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새만금 야영장을 찾았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을 봤으니까 보고서를 좀 다시 보고 처음에 유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그걸 전부 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 백지 신탁 과정과 매매 자금 출처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그것을 감출 수도 없어요. 대신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배우자의 소셜뉴스 주식을 신우이가 샀다고 했습니다. 당시 배우자의 주식은 3억 8,500만 원어치였습니다.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식을 신우이가 떠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 가족은 2018년 전후 회사 주식을 다시 매입했습니다. 현재 소셜뉴스 한 주의 평가액은 14만 8천 원입니다. 김 후보자 부부가 40%가량 갖고 있어 총 평가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진은 후보자 측에 주식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문의했는데 청문회 때 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고 횡령했다고 인정한 돈도 8천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체 공금 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빼돌린 공금이 8천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건비를 허위로 올려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빼돌렸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 문제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려고 하고 부탁드리기는 이 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JTBC 조혜안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 건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북한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뿐 아니라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힐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안보도 경제도 실패했다고 주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라고 비판한 겁니다. 또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다음 이슈 설명드립니다. 은행 횡령 사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그중에서도 최악의 사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돈 빼돌린 50대 부장급 간부는 부동산 PF, 부동산 사업 대출 업무만 15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돈 빌려달라는 시행사 자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서 대출금을 빼돌렸고요. 정상 대출로 시행사들이 은행에 돈 갚는 것도 빼돌렸습니다. 그렇게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자녀 유학까지 보냈고요. 도망칠 때 대비해서 현금 다발, 골드바로 바꿔서 숨겨뒀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땐 횡령 액수가 500억 원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조사 과정에서 1,300억 원 수준으로 늘고요. 오늘 금융감독원 발표로 3천억 원 가까이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신처에선 100억 원어치의 골드바와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이 쏟아지고 집김치통엔 4억 원의 현금과 수표가 나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된 BNK 경남은행 50대 직원 이모 씨가 숨겨놓은 금품을 검찰이 찾은 건데 무려 147억 원어치입니다. 애초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초 처음 밝힌 횡령액은 562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집에 숨겨놓은 금품 등을 찾아내면서 지난 8일 기소 당시엔 횡령 금액이 1,300억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금감원이 다시 한번 추적해봤더니 횡령액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검찰 기소 때의 배 이상인 3천억 원가량으로 집계된 겁니다. 국내 기업과 금융권을 통틀어 개인 횡령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직원 이 씨는 15년 동안 PF 사업장 17곳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은행 돈을 빼돌렸습니다. 다수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돌려막기한 정황이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횡령 금액이 크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건 15년간 지주사인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이 PF 계좌를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BNK 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PF 대출을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경남은행은 직원 이 씨에게 대출 사후 관리 업무까지 맡기는가 하면 고위험 업무 담당자에게 내리는 명령 휴가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체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돈을 빼돌리는 걸 감시하거나
빼돌린 걸 알아챌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은행권에서 한 업무를 오래 한 직원이나 PF처럼 리스크가 큰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및 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병원 측은 넉 달 동안 유감이라고만 하다 저희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입니다.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5월 이곳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 씨를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고. 하루가 지나도 보이지 않아 병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선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면서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김 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에 대한 검토 의견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받지 못했고. 김 씨는 오늘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JTBC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주면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전북 순창 축협에서 60대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 폭언까지 퍼부었습니다. 직원들은 항의 한 번 못하고 열중쇼 자세로 듣고만 있어야 했는데 무슨 일인지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도에 선 남성 둘에게 한 60대 여성이 뭔가 얘기합니다.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질책하고 남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신발을 벗은 이 여성, 갑자기 남성을 때리고 다른 남성이 말리자 역시 신발로 가격합니다. 화가 안 풀렸는지 어깨로 밀치고 밀어붙입니다. 2004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생활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서 모멸감 엄청 컸죠. 때리고 밀치는 폭행은 계속 이어지지만 남성은 열중시어 자세로 들을 뿐입니다. 뒤에서 발로 차고 장소를 바꿔가며 몰아붙입니다. 신발로 바닥을 치고 남성들을 차례로 때립니다. 네가 섭이 안 서면 내가 가만 안 두니까 섭선 그리고 서주세. 이 여성 전북 순창의 한 축협 조합장입니다. 맡고 있던 남성들은 40대 직원입니다. 밤 11시쯤 시작된 폭행과 폭언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조합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조합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장 문화가요. 조합장 뜻에 따라야 하는 무소불위 권력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피해 직원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일주일 뒤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지금은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힘줘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입니다. 4분기 전기요금 결정도 추석 뒤로 미루는 분위기인데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취임사부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2차례나 강조했습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제 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뼈를 깎는 경영 혁신과 내부 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김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요금 인상에 드라이브를 거는 건 전기를 만드는 주요 원료 가운데 하나인 기름값이 다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낸 재무계획서에서 3대 국제원유 중 하나인 브렌트유 82.8달러, 원달러 환율 1270원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브렌트유는 14% 올라 현재 배럴당 94달러를 넘었습니다. 환율도 계획서보다 5% 높은 달러당 1,330원까지 올라 더 비싸게 기름을 사와야 합니다. 하지만 10월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4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추석 밥상에 전기요금 인상을 이슈로 올리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1월 달에는 당장 전기를 사올 돈이 없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근원적인 해법은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밖에는 없고요.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일단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미루다가 2분기 때처럼 분기 중간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경기 하남시의 한 공원에서 공연을 위해 설치 중이던 무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8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철제 구조물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4시 24분입니다. 무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여럿 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선 주말에 예정된 콘서트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노동자들 얘기 들어보니 오늘 특히 바람이 많이 불었고 순식간에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현장 노동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뒤에서 누가 소리쳐서 보니까 저게 조금씩 넘어오고 있던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 보면서 막 뛰어나왔지. 네, 다친 노동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오늘 5차례에 걸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13명이 일하고 있었고 8명이 다친 걸로 확인했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중상자 중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갔고 아직도 위중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은 지켜졌는지 그리고 공사에 무리는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남 붕괴 사고 현장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멈추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차량 17대를 들이받았는데 경찰이 타이어 등에 실탄 6발을 쏜 뒤에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회색 SUV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달립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따라붙자 더 빨리 달립니다. 불법 유턴을 해가며 도망친 곳은 한 오피스텔 주차장. 멈췄나 싶던 차량, 3단봉을 든 경찰들이 다가가자 갑자기 후진합니다. 주차된 차들을 아랑곳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 뒤를 경찰들이 아슬아슬 쫓습니다. 경찰차에 막히자 속도를 높여 달려듭니다. 앞범퍼가 망가져도 멈추지 않고 모두 3번 들이받습니다. 결국 경찰은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바퀴에 실탄 6발을 쏜 뒤에야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경찰이 운전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2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습니다. 쫓아오는 게 무서워 계속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만취난동에 망가진 차만 17대, 차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친구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쪽 뒤랑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위까지 싹 긁으신 거죠. 조사 결과 남성은 2019년에도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동남아 골프 여행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에 현지에서 성매매 단속에 걸린 것처럼 꾸며 13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경찰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속였는데 알고 보니 현지인까지 섭외해 연출한 거였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은행 창구에서 수표를 세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골프 여행을 갔다가 현지 경찰서에 연행된 뒤 겁을 먹은 60대 A씨가 보낸 돈입니다. 13억 원이나 됩니다. 지난 7월 A씨는 지인들과 골프 여행을 갔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골프를 친 일행을 태운 차는 가스 충전소로 향했습니다. 이때 경찰 복장을 한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 5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과 사복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은 A씨가 성매매를 한 정황이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더니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겁먹은 A씨는 결국 돈을 내줬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현재에서 한 징역 5년에서 10년 정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다 같이 바람을 잡은 거예요. 이제 캄보디아 경찰 추정되는 현지인은 이제 그 현지 불과 섭외를 이미 해놨고 경찰 간섭까지 끌고 가는 역할이죠. 경찰은 일당 7명을 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바람잡이를 섭외한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한한령으로 우리 드라마나 영화의 진출을 막았지만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 때문에 중국인 누구나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한두 번만으로 중국어 자막까지 달린 최신 한국 드라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무빙을 보는 방법이라고 입력해봤습니다. 완전판 시청 가능이란 설명과 함께 사이트 주소가 뜹니다. 아래로 전편 무료 감상이 가능한 사이트들이 이어집니다. 주소를 클릭하자 대다수는 곧바로 무료 시청이 가능합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가 정식으로 유통되지 못하면서 누구나 접속하는 포털 사이트가 불법 유통 창구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 사이트. 5분 안팎으로 돼 있지만 들어가 보면 10개로 쪼개 그대로 전체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편 중국어 자막에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한다고 안내돼 있는가 하면 심지어 30초 광고 영상을 보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불법으로 제공하는 이들이 광고비까지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就是手机上也会搜着眼会去看一下，不用付费的，这一般都没有付过费，我们都是直接搜了就看了。 JTBC 드라마 킹더랜드 등 인기 있는 한국 콘텐츠 대부분 무료 시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주소를 추적하더라도 영세한 개인들만 단속돼 손해배상 폭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나서 단속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기기를 움직이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로 하면서 안전 문제, 윤리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화면을 쳐다봅니다. 화면 속 막대가 움직이더니 공을 받아냅니다. 다른 원숭이가 화면을 보자 메시지가 저절로 작성됩니다. 원숭이 뇌에 심은 컴퓨터 칩이 생각을 전달해 움직인 겁니다. 이 기술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트업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Okay, the monkey is moving the mouse cursor using just his mind, moving the cursor around to the highlighted key, and then spelling out what we want. 머스크는 조만간 지체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미 식품의약국 승인도 받았습니다. We're confident that it is possible to restore full body functionality. 하지만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안전성과 윤리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치에 든 리튬 배터리가 고장나면 뇌 조직을 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체 데이터를 빼돌려 해킹 범죄에 쓸 우려도 나옵니다. 설사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상업적 허가를 받는데 10년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일부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주는 것처럼 한 끼에 1,000원짜리 식사를 파는 식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물가에 괜찮을까 걱정도 들지만 가격을 올릴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식당 앞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94세 할아버지도 매일 옵니다. 돼지고기도 맛있단 말이야. 늙은 사이 뭐 돈도 없고 오면. 유공자요. 나 전방에서 참 고생 많이 했어. 한 끼 식사를 단돈 1,000원에 파는 식당입니다. 단골 손님은 반찬통도 가져왔습니다. 2,000원을 내고 한 끼는 담아가기도 합니다. 월세 내고 또 아프면 또 약값 들어가니까 약값 좀 내고 동네에서 뱅도 몇 개씩 줍고 뱅 10개면 1,000원 아니요? 이거 밥값 나오지. 오늘 점심 반찬으로는 제육볶음과 가지볶음 그리고 열무김치, 밥과 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메뉴는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1,000원이지만 알차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식당은 2010년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13년째입니다. 엄마가 시작해 지금은 딸이 맡고 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엽니다. 손님들은 이 상자에 돈을 넣고 밥을 먹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1,00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도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1,000원이란 건 나 자신하여 그냥 그 자존심 깎인 것이 여기 떳떳하게. 마이너스를 봐도 계속 운영은 해야 되는 거고 올릴 계획은 없어요. 새벽 5시 40분 갓 지은 밥 냄새가 식당 부엌에 퍼집니다. 이 식당엔 하루에 많을 땐 100명도 옵니다. 이렇게 든든한 아침을 책임진 게 벌써 17년이나 됩니다. 새벽에 일을 나가는 사람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대전으로 지금 일하러 가는 건데 밥을 한 끼 이렇게 행복에 먹고 가게 되면 든든하고 일하는 데서도 참 보람을 느껴요. 바깥 세상에서 1,000원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이곳에선 귀합니다. 아이들도 1,000원 좀 받겠습니까? 우리 손주들도 뭐 10,000원 주면 받아. 1,000원짜리지만 1,000원의 행복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손님들은 작은 선물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아침마다 사탕 주시는 선생님이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만 매일 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정말 고마워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볼펜을 이만큼 한 주먹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셔. 뭐를 갖다 주고는 싶은데 뭐 줄 게 없대.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쓰지 않느냐고. 이곳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식사는 한 끼 이상의 의미입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함께 잘 살아보자는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꼭 다시 만나자며 눈물로 이별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은메달을 함께 만든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이 이젠 다시 경쟁하는 사이가 됐는데요. 설렘의 순간을 앞둔 대표팀 센터 박지수 선수를 최종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처음에 에이? 이렇게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했는데 머리를 이제 기른 것 같아요. 그냥 머리 묶은 걸 상상하니까 그 선수가 맞아요. 출전 명단에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1998년생 동갑내기 북한의 김혜연입니다. 선수들 중에서 제일 어렸기 때문에 많이 울어서 다음에 꼭 좋은 무대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 더 많이 했고. 특히 이후에 만난 적이 없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여자농구는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당시 박지수는 단일팀의 센터로, 김혜연은 가드로 활약했습니다. 패스하던 것도 볼 주고받기인가? 파이팅도 아니고 막 힘내자, 신기하고 혼란스럽고 그랬는데 막 엄청 잘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자 했던 약속이 이뤄지는 데 걸린 시간은 5년. 달라진 건 이젠 경쟁자란 겁니다. 그때 눈부신 활약으로 결승 진출에 힘을 보냈던 노수경도 이번에 출전합니다. 이런 피벗이나 그런 뭔가 센스? 그런 게 정말 좋은 선수라고 느꼈어요. 우리와 북한은 같은 C조에 편성돼 조별리그에서 맞붙습니다. 애틋한 감정과 승리를 맞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반가운 건 반가운 거지만 코트에서만큼은 서로 최고의 경기력으로 좀 맞붙었으면 좋겠어요. 15살의 성인 대표팀에 발탁돼 역대급 재능을 인정받으며 미국 여자 프로농구에서도 뛴 박지수는 이번에도 골밑 싸움을 책임집니다.
지난 대회 마지막 관문에서 우리를 좌절케 한 중국과의 재대결이 이루어져도 옛 동료들과의 재회에서도 승자는 우리가 될 거라 자신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겨야죠. 그래야 재밌지 않을까요? 지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JTBC 최종 경기입니다. 크리스만 감독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정 온 건가요? 네, 지난 주말 클린스만 감독이 K리그 경기장을 찾으면서 뭔가 좀 달라졌나 싶었었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두 경기를 본 뒤 어제 미국으로 슬그머니 떠났습니다. 돌아온 지 5일 만인데요. 거의 눈도장만 찍고 가버린 거죠. 7개월 가운데 한국에 머문 날은 73일. 지난주 이 발언 때문에 비판이 거셌지만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Yeah, because you asked for it. No, I'm in and out, and then I go back, and then I connected with games in Europe, and then obviously we have already planning of the October games. 전국이 가을비로 선선해졌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붉게 표시된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해안 등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충남과 경북 동해안은 12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는 1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밤 사이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최고 50mm의 장대비가 쏟아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대전 19도, 강릉 17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전주 24도, 부산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의 가을 날씨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고요.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